보통 우리가 무주택자이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무주택자인 분들이 1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이런 선택을 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 분들이 1억이라는 돈이 있을 때 저는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축 아파트를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분양권을 살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세 번째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돈을 들여서 입주권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돈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인 분들은 더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뭐 내 집 마련을 한다, 갈아타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런 아파트, 기축 아파트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일으켜서 그 집에 실거주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크기가 큰 곳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큰 것들이 아무래도 분양권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재개발 같은 것들이 좀 더 변화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은 그 일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오래된 집들, 정말 좁은 골목들,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변화의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1억이라고 했을 때 기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이런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재개발 물건에 좀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에 물건도 받아보고 이렇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와, 정말 1억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이런 좋은 재개발 물건을 살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매물의 가격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돈을 계산하면 되는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봤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1,100만 원이고 프리미엄이 7천만 원이 물건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감평이 1,100만 원이고 프리미엄이 7천이면 나는 이 입주권을 8,1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주를 하는 단계라고 했을 때는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감평가의 60%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감평가가 1,100만 원이라 했으니까 워낙 낮잖아요. 여기서 60%를 받는다 하더라도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면 받을 수도 있고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8,100만 원의 돈만 있으면 이 입주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입주권이 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뭐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빌라일 수도 있고 단독 주택일 수도 있고 그 건물의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이 없어지게 돼요. 멸실이 되게 됩니다. 그 건물은 없고 이제 땅만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입주권을 받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이곳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권을 이 가격을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인데 1억이 있다고 하면 1억 정도의 돈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무주택자이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내가 그 집에 살아야지 그게 내 집이 아니라 이 등기부 등본상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그게 제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시키면 어떤 종목이든 전국에 있는 어떤 지역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거주 관점으로 우리가 내가 반드시 이 집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선택지가 없어요. 이런 입주권 같은 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요. 철저하게 바로 실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약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내 직장과의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요. 우리에게 아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의 학교와의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또 만약에 그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전학 문제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선택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되게 좁은 선택지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1억이라는 돈으로 훨씬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내가 좀 더 자산을 불리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도 분담금을 입주를 할 때 한 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잔금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분담금은 분양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중도금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분양회사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재개발 구역에 있는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도금을 조합 측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는 재개발 구역들에서 이런 계약금, 중도금이 없고 분담금의 100%를 입주를 할 때 내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구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입주를 할 때 분담금 100%를 낸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걸 보유를 했을 때 입주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살 때 그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면 입주를 할 때까지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런 입주권 같은 경우에 준공이 될 때까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그 각 구역마다 사업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통 우리가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될 때까지 3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4년 정도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다. 아니면 사업이 좀 더 느려지게 되면 더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분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서 간평가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간평가가 클수록 분담금은 작아지게 되고요. 간평가가 낮을수록 분담금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건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간평이 1,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4억에서 1,1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3억 8,900만 원이 분담금이 되는 거고요. 이 분담금을 이제 입주를 할 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입주권 상태에서 쭉 끌고 가다가 준공을 할 때 여기에 실입주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에 따라서 내 투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내가 실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입주를 할 당시에 잔금 대출을 일으키면 됩니다. 이게 새 아파트에 저희가 입주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모자라는 돈은 내가 돈을 더 보태서 이렇게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60%가 되지만 뭐 무주택자이거나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70%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잔금에서 요 대출금을 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플랜만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입주권을 사서 내가 준공이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또 돈을 모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예시로 든다면 만약에 잔금 대출이 60%까지 된다고 하면 2억 3,3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내 돈이 1억 5,5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셈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얼마 정도의 돈을 모으면 되는지 계산을 하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4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이걸 4로 나누게 되면 1년에 한 3,700만 원 정도만 모으시면 충분히 또 해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든지 내 시드머니를 좀 모아가면서 해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게 좀 내가 힘들다, 이 정도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실입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고 했을 때는 입주를 할 때 부담해야 되는 그 분담금이 3억 8천만 원 정도가 됐잖아요. 여기에 전세를 한 3억 정도 맞출 수 있다 했을 때는 한 8,900만 원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전세를 준다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대출,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임차인의 동의만 있으면 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아직까지 지금 내가 입주권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4년 정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생각하는 뭐 부족한 그 금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드머니를 모아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놓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물건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월세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3지 3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 6천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아까 저희가 입주를 할 때 필요한 3억 8,900만 원에서 일단 6천만 원을 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3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월세이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때 입주하는 당시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시세를 기준으로 60% 또는 70%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입주를 할 때 이 아파트의 KB 시세가 5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70%까지 되면 30%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5억에 30%니까 1억 5천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금 6천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억 5천에서 6천만 원을 빼면 내 돈이 9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플랜을 짜셔가지고 미리 이 정도의 돈을 내가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KB 시세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할 당시가 되어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로 놓을 때도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매월 이제 100만 원씩 나에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대출 일으켰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에 대한 영상은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확인하셔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주택자분들이 1억이란 돈이 있을 때 입주권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실입주를 하는 방법, 실입주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입주때까지 가져가지 않고요. 입주권 상태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 상태로 팔 때 보통 저희가 2년을 보유하게 되면 일반 과세를 팔 수가 있고요. 이 입주권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인데 1억 정도의 돈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입주권 상태에서 이렇게 파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고 그 돈을 더 보태서 시드머니를 좀 크게 한 다음에 정말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재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 1억이라는 돈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 자산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입주권을 산다 했을 때도 아무 곳이나 사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흐름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그 지역들이 흐름에 의해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실 때 10년간의 매매지수 그래프를 보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지역인지, 이 지역의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지, 입주 물량이 향후에도 줄어드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는지, 청약 경쟁률은 완판이 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사이트 한 군데만 가셔도 다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흐름을 보시면서 이런 선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